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문을 닫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선거 구획을 재조정하는 주민 발의안과 관련해 연방 법무부가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한 폭우가 예보되면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주식시장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로 경제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 글렌이 처음으로 항공우주국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예산안에 서명하면서 역대 최장기간의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일단락됐습니다. 문을 닫았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정부의 모든 기능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다소 시일이 필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정부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에 서명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So with my signature, the federal government will now resume normal operations and my administration and our partners in Congress will continue our work to lower the cost of living, restore public safety, grow our economy and make America affordable again. 업무재개 첫날, 오랜만에 일터를 찾은 공무원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I enjoy what I do, so it's good to get back. Like I said, I enjoyed the time off, but I enjoy what I do, so it's good to get back and start working on some of my some new projects and some old projects that I started. 주요 허브 공항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연방정부 업무재개에 따라 연방항공청의 규정이 다소 완화되면서 기존의 10%대에 머물던 항공편 간편은 현재 6%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정상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거라는 예측입니다. 항공업계는 모든 항공편이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앞으로 최소 일주일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43일간 밀려있던 급여도 지급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실제 임금을 손에 넣기까지는 일주일 이상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며 소속기관마다 지급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관리 부재 상태에 놓여있던 국립공원과 박물관들은 아직 재개장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연방정부 업무 차원에서 볼 때 우선순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순차적으로 다시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 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역대 최장기간을 기록하면서 공화민주 양당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에는 2천만 명 이상이 가입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연말부터 보험료가 2배 이상 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고심도 커지고 있는데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수단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6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연방하원 선거 구획을 재조정하는 주민 발의안 50과 관련해 연방법무부가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배경과 함께 법정에서 펼쳐질 쟁점 사안들을 윤범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오늘 캘리포니아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입니다. 피고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적시됐고 원고는 데이빗 탄기파 공화당주 하원의원과 함께 미 합중국이 추가됐습니다. 소장 서문에는 인종은 정치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대리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가 인구조사나 헌법적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선거구 지도를 재조정했다는 것이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펜 반디 법무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주의 주민 발의안 50과 관련해 부끄럼 없는 노골적인 권력 장악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섬 주지사 측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브랜든 리처즈 대변인은 투표소에서 진 패배자들은 곧 법원에서도 패배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로써 정치권의 핵심 쟁점인 연방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법정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법무부의 소송 결과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텍사스주의 경우 선거 구획 권한을 주의회가 갖고 있어 사실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08년 주민 발의안을 통해 선거구 획정 권한을 독립위원회로 이양한 바 있어 상황이 다릅니다. 노골적인 게리맨더링이라는 점에서 도덕적인 비난은 양측 모두 피할 수 없지만 법률적으로 해석하면 캘리포니아주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대로 이번 주민 발의안 50이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는 점에서 법원에서 제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만약 법원이 법무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내년 중간선거 판도는 크게 바뀝니다. 만약 본안소송 이전에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손쉽게 의석수를 늘린 상태에서 선거에 임하게 돼 다시 하원을 장악할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소송은 다음 주 LA 연방법원에서 첫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가처분이 내려진다면 중간 후보 등록 후보들의 공식 활동이 시작되는 12월 19일 이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남가주에 오늘 밤부터 며칠간 강한 폭우가 예보되면서 최근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홍수와 산사태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LA 일부 지역에는 이미 대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금요일 사이 대형 폭풍이 남가주에 도달해 토요일은 물론 다음 주 초까지도 강한 비가 반복적으로 내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즉각 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LA시는 팰리세이즈, 허스트, 선셋 산불 피해 지역에 오늘 오후 6시부터 일요일 오전 11시까지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LAPD는 위험 지역을 직접 순회하며 주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며 시는 오후 6시부터 비상운영센터를 가동합니다. LA 카운티도 알타데나 이튼 산불 지역에 대피 경보를 내리고 다른 산불 피해 지역 역시 모두 홍수,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과 카운티 당국은 배수 점검, 차량 안전 점검, 침수 도로 회피 등 기본 대비를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모래주머니 확보와 속도 감속 운전을 당부했습니다.
11년 전 위스콘신주에서 이웃 주민을 이유 없이 사무라이 칼로 살해한 혐의로 수감된 한인 남성이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지역사회에 너무나 위험한 인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위스콘신주 워터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무라이 칼 살인 사건의 가해자 40세 최영재 씨가 11년 만에 가석방을 허가받았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법원은 지난 5일 최 씨가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이 크지 않다며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내년 1월 구체적인 석방 조건이 확정되면 감독이 이루어지는 공동생활시설에서 지낼 예정입니다. 사건 당시 29세였던 최 씨는 한 이웃 주민에게 나를 신이라 부르라고 강요했다가 언쟁 끝에 사무라이 칼을 휘둘러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머리와 복부, 어깨 등을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체포 당시 최 씨는 경찰과 10분간 대치하며 나는 신이다라고 외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원은 2015년 10월 최 씨가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판단해 교도소 대신 주립 정신건강시설에 수감했습니다. 이후 2019년부터 6차례 사회 복귀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여전히 위험하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2명의 임상심리학자가 조건부 석방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이번 결정을 내린 베넷 브란트 마이어 판사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그가 위험하다고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이 저지른 사건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2명의 심리학자가 모두 석방을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아내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 씨는 여전히 위험하다며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무리 사람을 죽여도 정신질환이 있으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이냐며 정신질환과 범죄 책임의 경계를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금리 동결이 적절하다는 연준 위원 공개 발언이 잇따르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 주가가 6% 넘게 폭락했습니다. 중국에서의 10월 판매량이 전달보다 3분의 2가량 줄었다는 소식의 후폭풍입니다. 또 최근 인공지능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엔비디아 주식이 3% 이상 빠지는 등 AI 관련 주식의 낙폭이 컸습니다. 이에 따라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내렸고 전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지수도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은 기술주에 대한 의구심 외에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영향으로 자료 수집을 하지 못한 10월 거시경제 지표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흐름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으면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금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보수적인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최근 공개 연설에 나선 일부 연준 위원들은 금리 방향을 정하기엔 아직 이르다거나 동결을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It likely will be appropriate to keep policy rates at the current level for some time to balance the inflation and the employment risks in this highly uncertain environment.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 바라보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95% 이상이 인하를 기대했던 한 달 전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미 10년 만기 국채금리 등 시장금리도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 역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1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겠다며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월 상환액은 조금 줄지만 부채가 거의 줄지 않아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50년 만기 초장기 상품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는 월 상환액을 낮춰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 절감 효과는 월 $80 남짓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상환 초기 수십 년간 이자만 갚는 구조가 돼 원금이 거의 줄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5년 뒤 원금 상환액을 비교하면 30년 만기 대출은 상당 부분 줄어드는 반면 50년 만기는 상환액이 5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50년 만기 상품은 30년 만기보다 더 높은 금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전체 이자 부담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상품이 강제저축 기능을 약화시켜 장기적으로는 자산 형성에 불리한 구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상품이 과거 이자만 내던 모기지와 유사해 위험성도 함께 따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로켓 뉴글렌이 처음으로 항공우주국 나사 임무 수행에 나섰습니다. 오늘 블루 오리진이 개발한 뉴글렌 로켓이 오후 3시 55분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이어 약 9분 후에는 재사용을 위한 1단계 로켓 부스터를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해상 플랫폼에서 회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 부스터가 플랫폼에 수직으로 착륙했고 회사 직원들과 베이조스 창업자도 발사 통제실에서 이 장면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초의 미국인 우주비행사 존 글렌의 이름을 딴 뉴글렌은 약 98m 높이의 대형 로켓으로 화성 탐사를 위한 쌍둥이 무인 우주선 에스커페이드 2대를 탑재했습니다. 에스커페이드 우주선은 약 1년간 지구에서 근접 궤도를 돌게 되며 이후 내년 가을 지구와 화성의 궤도가 적절히 정렬되면 엔진 점화를 거쳐 화성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2027년 화성 궤도에 도달한 뒤 2028년부터 본격적인 관측 임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블루 오리진의 뉴 글렌 로켓이 나사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블루 오리진은 당초 이번 발사를 지난 9일로 예정했으나 짙은 구름 등 지구 기상 문제로 한 차례 연기했고 지난 12일에도 태양 활동의 증가 등 우주 기상 문제로 재차 연기됐었습니다. 이번 임무는 나사가 자금을 지원하고 UC 버클리 우주과학연구소가 연구를 주도하며 우주기업 어드밴스드 스페이스와 로켓랩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미주 출발 인천행 노선을 대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이번 프로모션이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 최대 80%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습니다. 탑승 기간은 2026년 9월 30일까지며 탑승 제한 기간이 없어 연휴나 연말 성수기에도 자유롭게 예약과 여행이 가능합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의 특가 운임은 유류 할증료와 공항세를 포함한 왕복 총액 기준으로 LA 931달러, 뉴욕 1021달러, 샌프란시스코 661달러, 호놀룰루 881달러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와이드 프리미엄 클래스는 전용 할인 코드 BLKFRI20을 입력하면 최대 15% 할인이 적용됩니다. 항공권은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예매할 수 있으며 노선별 좌석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신규 회원은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14일 이내 웰컴 맥스 코드를 입력하면 이코노미 클래스 특가 운임에 5%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정보는 다음 주부터 에어프레미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과의 평가전을 앞둔 한국 야구 대표팀이 도쿄돔에서 첫 적응 훈련에 나섰습니다. 노시환과 안현민 등이 큼지막한 타구를 만들어내며 자신감을 충전했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장 안에 들어서면서부터 선수들에게서 감탄사가 쏟아집니다. 여기 좋다. 반면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빠른 적응을 강조한 류지연 감독은 직접 마운드에 올라도 가보고 천장도 확인하며 꼼꼼하게 경기장을 살폈습니다. 투수들은 그쪽보다 높은 마운드에서 연신 디딤발 위치를 확인했고 야수들은 익숙지 않은 그라운드 적응을 위해 3시간 넘게 고강도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이 고척 구장 말고는 없으니까 좀 적응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잔디가 타고 받을 때 속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문현빈과 노시환, 안현민은 연습 배팅에서도 큼지막한 아치를 그려냈는데 특히 안현민은 시속 170km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타구 속도를 뽐냈습니다. 바람에 영향이 있는 도쿄돔의 특성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트랙맨 측정을 했을 때도 그런 영향이 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시합 때 좀 5m가 더 날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33명의 소집 선수 가운데 24명이 도쿄돔에서 첫 실전을 치르는 상황.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무대에서도 선수들의 마음은 늘 같았습니다. 대표팀의 시선이 오직 승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어제부터 LA를 비롯한 3개 지역에서 프리웨이 운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웨이모는 LA와 북가주 베이 지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프리웨이 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회사는 수년간 포괄적인 시험과 운영 준비를 거쳤으며 안전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이번 단계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그동안 LA 시내 도로에서는 약 1년간 운영돼 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역 프리웨이로 운행 범위를 넓혔습니다. 대한항공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글로벌 항공 박람회 아시아 엑스포 2025에서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상은 아시아태평양 항공사, 공항 중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인 10개 기업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대한항공은 인공지능 기술 활용과 클라우드 전환 등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업계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한 선구자 역할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고 대한항공은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아마존 웹 서비스와 협력해 AI 혁신 기술을 적용한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고객센터, 인공지능 컨택센터를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동아시아 지역 부문에서 최고의 객실 서비스와 최고의 기내 식음료 등 2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이후 5주 만에 최대 낙폭으로 초토화됐는데요. 바로 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다우존스는 오늘 폭락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를 상승한 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반면 7주 만에 3일 연속 떨어진 내스닥은 3주 최저치로 밀려 추가 하락에 대한 위기감을 키웠습니다. 매그니피선트 세븐은 간발의 차이로 전 종목 모두 떨어지는 것을 모면하고 6종목이 하락했는데요. 다우 종목 가운데 하나인 시스코는 실적 발표 후 강세를 보였지만 또 다른 다우 종목인 디즈니는 7개월 만에 최악의 날을 나타내며 6개월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다우 종목의 70%가 약세를 보인 상황에서 다우존스 역시 버티지 못하고 폭락했습니다. 셧다운 종료로 인한 기대감이 모두 사라지고 지난주 금요일 67%였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50% 밑으로 떨어지면서 불붙은 매도 심리는 강력한 패닉셀링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내일 예정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 지수까지 모두 발표되지 않는 상황이 겹치며 경제지표 공백에 대한 부담감은 투자 심리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